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상심리 성격장애 시리즈 두 번째 시간 B군 성격장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A군 성격장애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 잘 학습하셨나요? A군 성격장애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네네네, 좋습니다. 말씀하신 분도 있으시고 그냥 무건수행하신 분도 있으시고, 네, 특징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하위 종류에 대해서도 여러분 꼭 기억하고 외우셔야 합니다. 이 A, B, C군을 나누고 구분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대부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꼭 성격장애에 대해서는 꼭 나오니까 이 부분 확실하게 기억해 두시고 외워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두 번째 시간 오늘 B군 성격장애에 대해서 이제 학습하도록 하겠는데요. B군 성격장애, 네, 이렇게 시작합니다. B군 성격장애의 특징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기본적으로 이들의 전체적인 이 B군 성격장애의 전체적인 특징은 감정적이고 정서적이고 그리고 또 뭔가 감정의 고저가 있는 그러한 느낌들, 그런 상황들, 상태들일 것이라는 또 그런 부분들이 좀 느낌이 오지 않나요? 그래서 극적인 성격들을 갖고 있어요. 고저, 업 앤 다운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 이 B군 성격장애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B군 성격장애의 종류를 보면 다른 장애들은 3개를 갖고 있는데 이 B군은 4가지 종류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반사회성 성격장애, 두 번째 연극성 성격장애, 경계선 성격장애, 자기애성 성격장애가 있는데 이들의 특징이 이러한 부분이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나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류를 우리가 이제 이해할 때에 하나하나 이해할 때 이 단어 하나하나가 갖고 있는 의미 그대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조금 영어 원어를 여러분이 아시면 조금 더 이 성격에 대한 이 특징에 대한 부분을 더 확실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반사회성 성격 장애 말 그대로 사회에 반하는 antisocial. 자, personality disorder, PD라고 부를게요. 자, 사회에 반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 자, 우리 반사회성 성격 장애는 이전에도 좀 종종 우리가 언급했던 부분이 있는데, 자, 어떠한 장애가 지속적으로 되면 반사회성 성격 장애로 간다고 했죠? 네, 맞아요. 품행장애. 품행장애가 지속되면 이거 지우고 싶다. 품행장애가 지속되면 반사회성 성격장애로 간다. 자, 그리고 품행장애 이전에 어떠한 장애가 지속되면 품행장애가 된다고 했죠? 맞아요. 적대적 반항장애. 자,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이전에 언급됐던 것들이 나오면 그거 관련되어 있던 것들을 다 이렇게 가지들을 치면서 계속 외우고 맵을 그리신다면 반복적인 학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언급하는 것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맵을 그릴 때 우리가 전체적인 그림들을 그리기 쉬우니까 계속적으로 언급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학습하실 때도 계속 이렇게 줄기와 가지와 그 잔가지들을 계속 그려나가면서 학습하시면 조금 더 오랫동안 기억에 남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연극성 성격장애는 histrionic disorder, personality disorder. 자, histrionic, 다른 말로 히스테리컬하다. 자, 뭔가 연극적인, 뭔가 일반적이지 않은 뭔가 극적인 그런 분위기를 갖고 있는 성격장애일 것 같지 않나요? 자, 그리고
경계선은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라고 해서 borderline, 경계선. 여기도 속하지 않고 여기도 속하지 않은 그 경계선에 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borderline 성격장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자기애성 성격장애는 narcissistic, 네. 자,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PD라고 이제 부를게요. 자, narcissistic 하면 나르시즘이 생각나죠? 자기를 사랑하는 그러한 우리 또 로마 신화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만들어낸 이야기, 그런 성격장애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이름만 봐도 어떠한 분위기, 어떠한 성격의 특징을 나타낼지 조금 감이 오시죠? 하나하나 우리가 좀 파헤쳐가면서 좀 자세하게 학습하도록 해볼게요. 자, 첫 번째로 반사회성 성격장애에 대한 특징들을 우리가 학습하도록 할게요. 반사회성 성격장애 우리가 다른 언어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어떤 거죠? 맞아요. 사이코패스라는 말 우리가 좀 종종 쓰죠. 뭐 장난으로도 이렇게 청소년들 애들 보면 막 뭐 사이코패스냐 막 이런 농담 이런 욕으로도 막 많이 쓰는데 우리가 이거 어디에서 많이 들었나요? 네, 뉴스에서도 많이 듣고 영화에서도 많이 봤을 거예요. 어떤 캐릭터인지 그들을 생각하면서 이 특징들을 조금 접목한다면 아, 그들이 이러한 특징을 보였구나. 이것이 그들에게 보였구나. 이것이 반사회성 특징에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거였구나. 이 캐릭터가 이렇구나라는 걸 조금 연결하면서 보시면 조금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 이들이 보이는 특징들은 가장 큰 특징은 규범에 적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회의 규범, 규칙을 지키지 못하는 것들이 큰 특징이죠. 그래서 그들의 행동에 있어서는 타인의 권리를 무시하고 침범하기를 아주 정말 밥 먹듯 하는, 이것이 정말 뭔가 타인에게 내가 해를 끼치면 그 사람이 어떠한 피해를 입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보다 자기의 강한 주장으로 인해서 자기의 뜻이 먼저인 그런 행동들을 조금 하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또 성격 중에서는 이성적으로 행동하지 않죠. 본능적인, 욕구적인 이런 부분들로 행동을 하게 되고, 그래서 충동적인 모습들, 그래서 욱하는 폭력적인 행위, 그리고 자기가 한 것에 대한 죄의식이 없어요. 내 행동에 대한 관철, 이런 부분만 더 강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이들의 모습에는 약자를 무기력하다라고 비난하고 약자를 무시하는 특히나 더 약자에게 더 강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특징들을 보이고 있어요. 이들은 행동에 책임을 지지 않은 무책임함, 무모한 행동들, 또 자기 이익과 쾌락을 위한 삶, 이것에 더 집중되어 있지요. 이들의 또 특징적인 것은 아동기에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품행장애의 그런 이력들,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고요. 또 ADHD가 또 성인기에 진행될 가능성, ADHD가 또 지속되면 이렇게 발전될 수 있다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성적이지는 않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40대에 이르러는 이러한 부분들이 현저하게 완화되고 저하되고 감소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 이들을 우리가 반사회성 성격장애로 진단할 수 있느냐? 구체적인 모습들. 자, 이렇게 보시면 이 중에서 이제 3개가 포함이 되면 진단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어떠한 부분들이 있는가? 18세 이상에서 진단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우리가 품행장애라고 진단을 내리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발생했을 때 이것들을 우리가 진단할 수 있는 것이고요. 15세 이전에는 품행장애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사회 규범을 준수하지 못하고요. 구속 사유 행위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도 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이익과 쾌락을 위해 반복적인 거짓말을 하고요. 가명을 사용하면서까지 자기가 그 행위를 지속하기 위해서 하는 이런 모습들도 보이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충동적이고 이성적이지 못해서 행동이 계획적이지 못한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자극 과민성 굉장히 예민해요. 그리고 공격성으로 싸움이 잦아요. 아무래도 충동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자, 무모한 행위들, 무책임한 행위들, 뭔가 일을 저지르고 생활함에 있어서 자기가 행동한 것에 대해서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 책임감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무모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지속되면 직업적으로도 지속성을 가질 수가 없죠. 직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워요. 무책임하기 때문에 채무를 불이행하는, 돈을 빌려도 갚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죠. 자, 상해,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고 절도에 대해서도 무덤덤하고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는 것, 이것도 특징적인 부분이에요. 이 중에서 세 가지 이상이 포함될 때 이제 진단을 내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성격장애가 발생하게 된 원인, 어떠한 부분들이 있을까요? 정신분석적 입장에서는 다른 장애와 마찬가지로 사람들과의 그 신뢰관계 형성에 있어서 문제를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간관계, 신뢰 형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전적인 요인도 있는데 무엇보다도 뇌기능의 문제, 결함, 아무래도 비이성적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우리 전두엽, 공감하지 못할 때의 그런 부분들은 이 전두엽의 기능인데 사실 이 부분이 다른 사람과 확실하게 다른 모양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뇌기능, 뇌 활동의 이상으로 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치료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치료를 하면 좋은가?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것, 이 반사회성 성격장애의 치료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라포 형성이에요.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유영철을 신문하고 그리고 화성 연쇄 사건의 그 용의자 그리고 그 범죄자를 신문할 때에 그것을 정말 만남을 갖고 그것을 알아내기 위한 프로파일러가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했고 그리고 핵심적으로 그들에게 그러한 말들을 꺼내놓을 수 있게끔 했던 핵심적인 부분이 라포 형성이었다. 신뢰로운 관계, 믿음을 주고받고 인간적인 그러한 관계들을 형성한 후에야 그들의 자백을 얻어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라포 형성인 거거든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 치료함에 있어서 뭔가 통제적이고 뭔가 지시적이고 그리고 힘겨루기를 하면서 윽박지르면서 또 협박하면서 이렇게 그것을 유도하고 치료함에 있어서도 그러한 좀 강제적인 부분들이 있을 때에는 굉장히 더 어려운 그들의 기능을 더 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라포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치료자는 중립적인 자세, 조금 신뢰로운 자세로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또 이들에게 있어서는 양심, 죄책감, 후회를 불러일으키는 이런 부분들, 왜냐하면 타인의 감정, 타인의 그런 느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에 대한 이런 공감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불러일으키기보다는 친사회적인 행동을 통한 실질적으로 내가 그러한 모습들을 보임으로써 그들에게 공감함으로써 그 이익과 가치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좀 치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그 장애는 연극성 히스테리성 성격 장애인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뭔가 연극성 장애는 극적인 그러한 모습들이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죠. 이들은 이렇게 극적인 행동을 하는 이유가 타인의 관심, 사랑, 애정을 느끼고 얻기 위해서 하는 이런 행동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들의 특징들을 조금 보시면 일반적 범위를 벗어난 융통성이 떨어지는, 그래서 적응력, 직업의 문제, 대인관계에서의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감정 표현을 하고, 그래서 또 정서적인 불안정성을 보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갖게 되고 직업적으로 적응적으로 곤란함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특징을 보이고요. 또 여러 성격장애 중에서도 감정적 표현이 과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런 과장적인 부분은 주변의 시선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인 거고, 그로 인해서 집중받게 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주관적인 고통이 굉장히 심해요. 이 공허함, 외로움, 뭔가 사랑받지 못하는 이러한 허함 때문에 굉장히 주관적인 고통을 많이 경험하고 느끼는 그러한 장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들은 어떨 때 진단 기준을 내릴 수 있느냐?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3가지 이상이 포함될 때에 진단을 내릴 수 있는데요. 자, 자기 자신이 주목받지 못하는 상황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해요. 자, 조금 저는 이 연극성 성격 장애를 이렇게 볼 때에 좀 연예인들과 좀 매치를 좀 시키면 조금 이해가 좀 빠르더라고요. 자기가 주목받지 못할 때에 뭔가 내가 더 이상 존재의 가치가 없나? 라는 그런 불안함, 그러한 불편감, 삶의 그런 기운 없음, 이런 것들을 좀 느끼는 이 성격 장애와 좀 연관시켜 볼 수 있지 않는 분류의 사람들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부적절한 성적인 유혹을 또 도발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의 외모, 자기의 성적인 부분을 유혹해서라도 좀 사랑을 확인하고 사랑을 느끼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감정 표현이 자주 바뀌고 피상적이에요. 업앤다운, 갑자기 좋아지다가도 또 갑자기 또 훅 떨어지고, 또 자기의 이런 감정도 표현도 굉장히 피상적이에요. 굉장히 겉도는 거죠. 핵심적인 것들을 표현하지 못하고 뭔가 겉돌기, 뭔가 밖에 있는 흐릿한 이러한 피상적인 표현들이 좀 많다라고 해요.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관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외모를 이용해서 그렇게 자기를, 사랑을, 관심을, 시선을 탁 이렇게 끌어당기고 집중하게 하죠. 그리고 연극적인 방식으로 말하지만 내용에는 중요한 포인트, 중심, 핵심이 없는 그런 것도 조금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피암시성이 높아 다른 사람의 환경에, 다른 사람의 말에, 다른 사람의 행동에 쉽게 영향을 받아요. 이 피암시성이라는 것은 외부에 있는 상황이나 말과 외부의 사람들,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쉽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 말에 혹한다, 전적으로 믿는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피암시성이 높은 사람들이 최면에 잘 걸린다. 최면에 잘 걸리는 사람은 피암시성이 높은 사람들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마치 연극을 하듯이 과장된 극적인 형태의 표현을 자주 하고요.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해요. 그리고 관심을 받기 위해서 자기 외모를 또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또 심한 노출이 있는 그런 옷들을 입는 그런 또 모습들 보이고 굉장히 순응적인 모습들도 보이기도 합니다. 잘 또 이렇게 혹하고 잘 믿고 또 잘 반응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성격장애, 연극성 성격장애의 원인 치료를 보게 된다면 정신분석적 입장에서는 이제 오이디푸스의 갈등, 자, 이에서 일어난다라고 또 볼 수가 있고요. 인지적인 입장에서 또 좀 잘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이들이 갖고 있는 왜곡적인 비합리적이고 또 자동적인 사고는 뭐냐면 나는 부적절한 존재이다. 나는 부적절한 존재야. 그리고 나는 혼자서는 살 수 없어. 그래서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줄 누군가가 필요해. 난 굉장히 약한 사람이야. 나는 혼자선 살기 어려워. 라는 그런 인지적인 왜곡, 그런 자동사고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많아 그 사람들에게 의존하고 그 사람의 그런 사랑과 관심을 받음으로써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인지적인 왜곡들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치료의 방법은 명료화, 감정의 명료화하는 거예요. 굉장히 피상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 감정, 내 사고에 대한 좀 확실한 명료성을 갖게 하는 것이고 또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자존감을 높여주는 그런 방향으로서 치료를 하고요. 또 굉장히 우울한 부분들, 불안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약물 치료를 통해서 또 치료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로는 경계선 성격장애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이 장애는 아까 말했듯이 보더라인이에요.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닌 그런 상태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닌 상태는 신경증적 상태, 여기라고 하기에는 예민하고 신경질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긴 하지만 이거라고 하기엔 또 너무 증상이 과한, 증상이 높은 뜬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고 또 정신증적에 포함되기에는 또 생활을 하기도 하고 또 사회에서 적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정신증적이라고 하기에는 또 낮고 뭔가 이런 애매한 이러한 상황들이 있는 이 턱걸이 경계선에 있다라고 해서 이제 경계선 성격장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들의 특징적인 모습들을 보게 되면 극단적인 심리적인 모습을 보이고요. 대인관계나 자아상, 정동, 정서의 불안정성을 보여요. 어느 날은 계속 정말 세상이 너무 행복해요. 기분 너무 좋아요. 하다가 또 금방 세상은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세상은 나를 거부해요. 굉장히 이런 불안정성을 보이는 것들이 좀 특징적인 모습들이 있고요. 이들은 신경증적 상태와 정신병적 상태의 경계의 의미를 나타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타인으로부터 또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진짜 이들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이들도 막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성에 대한 애정, 그래서 이성에게 쉽게 빠지고 쉽게 누군가를 사귀고 그래서 쉽게 연인 관계로 발전하는 그런 모습들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뭔가 조금이라도 이들이 핀트가 어긋나는 모습만 보이면 확 증오하게 되고 확 거부감을 느끼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게 되죠. 이들의 행동은 굉장히 충동적이에요. 네. 그 순간적인 기분에 의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부분들이 있고 논쟁적이고 책임을 전가해요. 분노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기도 하죠.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감정 기복,
계속 뭔가 정서적인 불안정성이 보이죠? 감정 기복으로 인해서 공허함 느껴요. 그리고 쉽게 권태감, 지루해하고 질려하죠. 그래서 이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정서적인 어려움은 또 우울감이 기본적으로 다 깔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들이 하는 행동들이 뭐냐면 성적인 일탈 행동 하게 되고요. 이러한 부분을 이겨내기 위해서 많은 약물, 음주, 알코올 중독으로 갈 수가 있는 확률도 굉장히 높아요. 충동적인 부분들도 높기 때문에 낭비를 하고요. 자해와 자살 위협으로 자기에게 관심을 끌게 하고 자기에게 뭔가 계속 집중되게끔 하는 그런 행동들을 보이는 부분들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어떨 때 우리가 진단을 내릴 수 있느냐? 위 증상에서 이제 5가지 이상이 충족될 때 진단을 내릴 수가 있어요. 자, 유기를 피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해요. 굉장히 막 이것만 들어도 너무 얼마나 힘든지 이들이 갖고 있는 이 받을 것 같은 이 경험이 이들에게 얼마나 생존에 있어서 큰 어려움일지 이 단어만 봐도 느껴지시죠? 필사적으로 노력해요. 이것이 이들의 삶의 목표이고 이유예요. 버림받지 않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필사적인 노력을 하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버림받지 않기 위한. 그래야지 이들은 산다라고 느끼나 보죠. 그리고 상대를 굉장히 이상화해요. 자기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낮고 자존감이 낮아서 항상 타인에 대한 부러움, 열등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한 것들이 다 최고다라고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평가절에 또 교차의 반복이 있고요. 자아상, 자기상이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불안정하고요. 낭비, 물질 남용, 성관계, 폭식 등 충동성을 억제하지 못해요. 순간적으로 드는 생각과 감정과 욕구에 그냥 필터링 없이 행동하는 이런 충동성이 높고요. 반복적인 자해나 자살 위협, 시도도 하죠. 기분의 변화로 인해서 정서적인 불안정성이 있고요. 만성적인 공허감, 늘 외로워요. 늘 우울해요. 늘 혼자라 느껴요. 아무리 옆에서 너는 사랑받기에 충분해. 너가 잘하는 것이 있고 이전보다 훌륭한 부분들이 있어 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사실 뭔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그러한 느낌들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이들을 만나면. 이들은 분노 조절에도 문제가 있고요. 망상적인 사고를 하고 해리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자,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원인으로 이런 증상, 이런 장애를 갖게 되느냐? 정신분석적 입장에서 이야기하기로는 유기불안, 유아기의 분리 개별화가 되지 않았던 그 단계에서 뭔가 심한 갈등을 겪었기 때문인 거다. 분리 개별화 단계에서. 자, 그래서 이때 당시의 상황에 있어서 엄마의 상태를 보면 굉장히 친모가, 어머니가, 보호자가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아이의 기질 또한 뭔가 까칠하고 까다로운 기질로 인해서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 잘 양육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인지적인 입장에 있어서는 이들에게는 3가지 신념을 갖고 있는데, 한 가지는 세상은 너무 위험해. 위험해. 세상은 너무 위험해서 악의에 가득 차 있어. 그래서 난 여기 살 수가 없어. 그리고 나는 힘이 없고 상처받기 쉬운 존재야 라고 해서 자기의 자아상이 굉장히 낮은 나는 약한 존재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존감, 자아상이 굉장히 낮고요. 나는 원래부터 환영받지 못한 존재야.
나는 환영받지 못한 존재야 라고 해서 아예 존재 자체를 생각하지 못하고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자아상이 낮아도 정말 거의 지하를 파는 정도의 그런 낮음이죠. 내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이러한 신념으로 인해서 생겨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은 선천적으로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기질이 있다. 이 기질로 인해서 이렇게 생기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치료에 있어서는 정신치료, 인지행동치료, 인지적인 왜곡들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인지행동 치료를 하고, 또 이러한 부분들, 자존감이 낮고 그러면 우울하고 불안한 부분들이 높기 때문에 또 약물 치료가 같이 병행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또 무엇보다도 치료에 있어서 그 치료자와 상담자와 안정적인 라포 형성이 여기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대인관계,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새로운 경험들, 경험하지 못한 경험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무엇보다도 자살과 자해의 시도를 인해서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해요. 자살 시도 항상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서약서 받고 꼭 약속하고 이런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도 이 장애의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기애성 성격장애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자, 자기애성 성격장애. 네, 맞죠? 아까 말했듯이 나르시즘.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인데 굉장히 그 이상으로 사랑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뭔가 너무 그것이 지나쳐서 뭔가 사람들과 관계에 있어서도 사회에 그 직업적으로도 문제를 일으키고 대인관계에 갈등을 일으켜서 부적응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이제 이 장애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들의 특징은 왜곡된 자아상. 근데 그것이 굉장히 앞에 있는 그 장애는 자기를 굉장히 깎아내리지만 이 장애는 굉장히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모습들이 있고요.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과시하고, 그래서 나 아래는 인정하지 않아요. 비난하는 것에 굉장히 과민 반응을 보여요. 그리고 자신의 성공, 권력의 획득을 꿈꾸고 환상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대인관계에 있어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뭔가 수준이 낮다, 뭔가 미약한 사회적인 위치를 보인다라고 했을 때 확 누르고, 그리고 자기가 만나는 사람은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좀 특징적으로 보이더라고요. 자, 자기 목표를 위해서 타인을 이용하는 것도 이들의 특징이고요. 또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서 굉장히 오만하고 거만한 태도를 보여요. 자, 외연적 자기애와 내연적 자기애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말 그대로 내연적인 건 그 잘난 척이고 거만한 것들은 보이진 않지만 뭔가 내면적인 특성들을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외연적인 자기애는 우리가 계속 말했던 것처럼 밖으로 계속 이 거만함과 자기의 과시를 보여주는 것들. 그래서 뭐 그 주변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절대 개의치 않는 내연적인 걸 자기 스스로 혼자서 생각하고 혼자 자부심 갖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진단 기준은 이러한 부분들을 갖고 있어요. 앞에서와 동일한 부분들을 갖고 있고 여기서 5가지 이상 항목에 포함이 되면 충족하면 이제 진단을 내릴 수가 있죠. 자, 원인과 치료. 자, 이것은 심리 에너지, 정신분석에서는 심리 에너지가 자기에게 집중되었을 때 보여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인지적인 입장은 자기 우월성에 대한 심리, 그리고 또 어릴 적에 굉장히 주변으로부터의 그런 긍정적인 피드백에 완전 취해 있는 그런 모습들이 성장했을 때 이런 모습들을 보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들의 치료 과정에 있어서는 좌절, 실망에 대해서 조금 명료한, 실패에 대해서 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배울 필요가 있고요. 가르칠 필요가 있고 경험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상화, 평가절하하는 태도에 대해서 좀 다루도록 하고요. 또 이제 리튬이나 세로토닌 제제의 이런 좀
가라앉히는 그런 약물 치료를 좀 사용하기도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우리 성격장애 B군에 대해서 막 달려봤는데요. 다른 장애보다 하나가 더 많다고 해서 좀 시간적으로도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B군은 각각이 갖고 있는 성격적인 특성들이 또 명확하기 때문에 정확히 하나씩 하나씩 그 내용과 특징들에 대해서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